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한국 전후 문학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걸작을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1959년에 발표된 이범선 작가의 오발탄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전쟁 직후에 그 숨막히는 현실, 그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도덕성과 생존의 처절함을 진짜 밀도 있게 담아낸 텍스트거든요. 자, 이 압도적인 비극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자, 가자!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딱 넘기자마자 우리는 이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공 철호의 어머니가 어두운 방구석에 누워서 끊임없이 내뱉는 외침인데요. 이게 작품 전체를 유령처럼 계속 떠돌아요. 분위기가 정말 섬뜩하죠. 아니 대체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절규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먼저 이들이 살고 있는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전후 해방촌의 비극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해방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소설의 무대가 되는 해방촌. 여긴 가파른 산빛 아래 판잣집들이 진짜 말 그대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후 빈민가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그리고 사람을 짓누르는 빈곤을 상징하는 곳이죠.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송초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계리사 사무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회계사무소 같은 곳에 서기예요. 근데 매일매일 욱신거리는 충치, 그리고 텅 빈 위장을 안고 살아갑니다. 점심을 굶어서 배가 미친 듯이 고픈데도 오히려 빈 도시락 안 들고 다니니까 손이 홀가분해서 좋네 이러면서 자주 섞인 위안을 하거든요. 작가는 그 전후의 추상적인 절망감을 철호의 굶주림이나 치통 같은 아주 본능적이고 피부에 확 와닿는 고통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이게 철호의 심리 상태를 정말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철호가 세숫대야에 번지는 잉크물을 가만히 보면서 자기 자신을 원시인이라고 상상하거든요. 겉으로는 번듯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식인이지만 현실은 사냥은커녕 남이 먹다 버린 징그러운 내장이나 주워와요 겨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무력한 원시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극도의 무능함, 그리고 뼈저린 자책감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죠. 2장 양심과 생존의 갈등입니다. 여기서부터 생존과 도덕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두 형제의 극명한 대비예요. 보시다시피 왼쪽의 철호는 아무리 가난에 찌들어도 끝까지 도덕성과 양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오른쪽 동생 영호는요, 군대에서 다쳐서 돌아온 상위용사 출신의 실업자거든요. 이 영호는 생존하려면 양심이고 윤리고 법이고 다 집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호는 양심을 그냥 손끝에 박힌 가시 취급합니다. 아프면 빼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게다가 법률? 그건 멍청한 참새나 쫓는 허수아비일 뿐이라면서 진짜 용기 있는 까마귀라면 그 허수아비 머리 꼭대기에 앉아야 한다고 아주 대놓고 조롱합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련 없이 버릴 것인가, 이 처절한 질문이 두 형제를 통해 아주 쾅 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다음은 3장 전쟁이 파괴한 가족. 전쟁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은요, 한국전쟁 직후 우리 사회가 앓고 있던 각기 다른 비극적인 증상들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고 완전히 실성해버린 어머니, 일억천금을 노리며 도덕성을 내다버린 동생 영호,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양공주가 되어버린 여동생 명숙. 명문여대 음악가 출신이라는 빛나는 과거를 뒤로한 채 지금은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까지. 정말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이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들의 삶을 밑바닥부터 구조적으로 파괴해버렸는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빛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삼촌 영호가 5살 난 조카에게 사준 빨간 구두예요. 달빛만 겨우 들어오는 어두운 방에서 어린 딸이 그 신발을 소중하게 품에 꼭 안고 "아빠, 나 내일 이거 신어도 돼?" 하고 묻거든요. 와, 이 장면은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른들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현실과 너무 대비되잖아요. 다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도 아직 다치지 않은 아이의 그 순수함이 참 찬란하면서도 슬프게 빛나는 대목이죠. 4장 끝없는 절규. 가자! 다시 그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메아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그 외침, 기억하시죠? 가자! 가자! 이게 그냥 정신 나간 노인의 헛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저기 북쪽에 멀쩡한 고향을 놔두고 38선을 넘어와야만 했던 실향민의 끔찍한 트라우마, 그 상실감이 완전히 날 것 그대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절규는 등장인물들의 일상에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듭니다. 밤이 깊어서 좀 조용해질만 하면 혹은 가족들이 잠시나마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잊어보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죠. 이 소리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들의 비극을 잊을 수도 없고 현재의 삶에서 단 일주의 평화도 찾을 수가 없어요. 38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이 한 개인의 뇌리에 얼마나 깊고 끔찍한 흉터를 남겼는지 이보다 더 강력한 청각적 은유가 있을까요? 5장, 무너져 내린 철호의 삶입니다. 철호를 짓누르던 그 압박감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클라이맥스입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절망의 도민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동생 영호가 권총강도 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갑니다. 오후가 되니까 여동생 명숙이 몸을 팔아서 번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툭 던져줘요. 그런데 저녁엔요, 만삭이던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진짜 타격에 타격이 꼬리를 물고 미친 듯이 몰아치면서 철호라는 한 인간을 그냥 완전히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철호는 홀린 사람처럼 치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그 아프던 어금니를 몽땅 다 뽑아버리죠. 입안에 피가 흥건하게 고인 채로 솜을 꽉 물고 거리를 비틀거리는 철호. 한번 상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오랫동안 빼지도 못하고 알아왔던 이 썩은 충치는요, 철호가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끝끝내 지켜보려고 했던 알량한 양심과 도덕을 상징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뽑아버리고 피를 뱉어낸다는 건 철호의 도덕적 나침반, 그리고 삶의 마지막 기반마저 와르르 붕괴되어 버렸다는 걸 아주 시각적이고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6장, 조물주의 오발탄. 마침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던 철호는 택시를 잡아탔는데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목적지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해방촌 집으로 가자고 했다가 아니 죽은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자. 그러더니 또 동생이 갇혀있는 경찰서로 가자고 계속 말을 바꿉니다. 입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운전기사가 황당해서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하고 투덜거리거든요. 바로 그 순간 철호는 택시 뒷자리에서 번쩍 깨닫습니다. 나는 조물주가 잘못 사서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속해야 할지도 모르는 오발탄이구나 하고 말이죠. 택시 안에서 점점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 철호의 머릿속에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수많은 역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의 아들, 아내의 남편, 아이들의 애비, 동생들의 형이자 오빠, 그리고 사무실의 서기. 와, 진짜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나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역할들을 해낼 능력도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도 그에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삶의 완벽한 방향 상실, 그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죠. 붉은 피가 흰 와이셔츠를 적시는 것도 모른 채 택시는 갈 곳을 잃고 내거리에 파란 불을 지나 밤거리를 그저 달립니다. 그리고 철호의 귓가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메아리칩니다. 가자. 이 환청과 함께 철호는 깊고 깊은 의식의 심연 속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범선의 오발탄은 그냥 옛날의 절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억압,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이라는 이 짐승 같은 현실 앞에서 과연 인간은 끝까지 윤리와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철호가 피를 철철 흘리며 기어코 뽑아내버린 그 썩은 충치처럼 여러분이라면 이 비참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양심이라는 가시를 끝까지 품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먹먹하고 강렬한 여운 속에서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